생생한 정치 현장의 이슈를 새로운 시각, 색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생방송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보수우파 패널 장성철입니다. 보수우파 맞으세요? 네. 보수우파에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쓴소리를 하니까 그런 거죠. 아, 저는 고약한 보수우파 사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네. 국민의힘에 있는 뭐 핵심 관계자들이라든지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합니다. 진영이 잘 돼야지. 진영은 접니다. 진영이 형이 잘 돼야지. 자기들이 잘 되면 뭐 하냐고요. 네. 진영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윤핵관들, 소수의 권력자들만 지들의 권력이 확대되고 있어요. 이래서는 국민의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하는 겁니다. 자, 보수우파의 그 쓴소리 보약 제조사 장성철 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왼쪽에는 김종욱 동국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재미없다고 하시지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저희는 그러면 저기 진보세요, 보수세요? 중도 좌파 중도 좌파. 아, 김종욱입니다. 중도 반갑습니다. 좌파 김종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형 뭐예요? 예, 저는 센터입니다. 중간에 있는. 센터면 맨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축구할 아, 때. 그런가요? 그러면 저 뭐죠? 뉴트럴 존이라고 하나? 네. 제가 영어가 좀 작아가지고. 미드필더가 네, 미드필더 미드필더로 하시면 하겠습니다. 네, 네. 어시스트는 하지 않습니다. 골이 있으면 제가 따먹지 남한테 어시스트는 절대 안 합니다. 심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준석 대표 이야기 쭉 이어가겠습니다. 해야죠. 아, 자, 먼저 우리 그 이혜희 기자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혜희 기자. 정치본색 오늘의 주제는 이준석의 집단 반격입니다. 비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 내부 파열음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장제원 의원을 겨냥했는데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간호 아니냐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망월 패견이란 문구로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달 보고 짓는 계란말로 이 대표가 비대위 전환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비대위의 행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주제, 종놈과 개놈의 싸움입니다. 너무 지금 방송이 저급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걸 자, 뭐예요? 사자성어로 삼성간호, 삼성간호 망월 망월 패견. 패견. 이거 무슨 얼마나 뜻이에요? 그 세 가지 성을 가진 종놈하고 달 보고 짓는 개.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개죠 뭐. 근데 사람인데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노비죠. 노비. 삼성간호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설명을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삼국지에 여포가 양아버지들을 몇 명을 모셨다. 아, 그래가지고 너는 종놈 같은 놈이다. 그 장제원 근본이 얘기하는 거 놈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장제원 얘기하는 장제원 거죠? 의원을 지적한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사에 다 나와요. 장제원이 저번 선거 때 3명을 갖다가 모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의원을 저격하면서 한 말이다. 그러니까 삼성간호. 이제 윤핵관이 아니라 장핵관이죠 이제. 장핵관. 네. 이렇게 딱 저기 타겟에서 정한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유승민, 그다음 반기문, 반기문. 그다음에 누구지? 홍준표. 홍준표. 이 세 분의 대선 후보를 몇 달 동안 따라다니면서 모셨다고. 아,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그랬죠. 2017년도에. 저 대단한 능력이죠. 제주 있네, 대단한 그분이. 능력인 거죠. 근데 좀 시류에 편성하는 탁월한 재주가 있으시군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도 3개월 동안에 3분을 모셔보는 대선 후보. 욕 먹어요. 욕 먹어요. 삼성간호라고 욕 먹잖아요. 용모원도 지금 장핵관이 됐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저는 해서 그래서 그 경험 가지고. 삼성간호라고 하길래 뭐 이재용 부회장하고 무슨 관계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아, 그 삼성 웬만하면 욕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이 세 개다 이거네, 그죠? 네, 삼성. 성이 네. 세 개다. 네. 아버지가 3명이다. 네. 아, 그런 야. 뜻이네. 아, 그래도 사람이네. 그죠. 망월 패견은 개견자잖아요, 저거는. 네. 이철규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이준석 대표 보고 너는 버릇이 없는 나쁜 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자신이 있던 진영을 상대로 그런 식의 험한 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벌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식이 같은 거죠. 내부 총질자, 달을 보고 짖는 개, 버릇없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윤핵관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뭘? 신스틸러, 이철규. 이철규 씨. 왜냐하면 신스틸러예요. 보니까 이게 장핵관, 뭐 장제원 이런 의원들은 이제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준석 당 대표가 딱 얘기할 때마다 뭐 앙천대소 그냥 비웃지요. 뭐 이러고 얘기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망월 패견.
왜 걔가 짖지 달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볼 때 정확하게 지금 윤 대통령의 윤심과 대통령실의 기류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스틸러다. 흘러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것도 있는데 흘러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를 했어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윤핵관이 이제 자기 이름 유명해지고 유명해지려고 그래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러는 건데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경찰 출신. 경찰 아, 출신. 경찰 출신이에요. 네. 대단히 그러니까 자주선거한 경찰 출신 자주선거한 분이 네. 간부보생하면서 간부보생 쭉 이렇게 출신이시구나. 그게 한간에 소문이 있어요. 이철규 의원이 경찰 인사를 다 쥐락펴락하고 있다. 아,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야, 그거 안 좋은 소문이네. 네. 그런 소문이 있어요. 출세하고 싶은 경찰 이철규에게 줄대라. 라는 소문이 그러면 일각에서 저기는 있다. 뭐 하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은 뭐예요 그러면? 뭐하러 경찰국 만들었어요? 근데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있는 그러한 의원들 중에서 경찰 출신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국회에서 워낙 이제 몇 명 경찰 인사 관련해서는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밖에 없다. 예전의 이야기인데 뭐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 여당 행안위 위원장이나 간사면은 김옥두 총경 몇 개 있다. 총경 인사 몇 개 내가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소문 돌았죠. 네. 근데 김옥두 의원이 누군가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누군가 그렇죠. 않았죠. 과거에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경찰 인사라든가 경찰 총경 인사나 군인 별 인사는 서류에 이 사인하기 5분 전에도 바뀐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참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괜히 걸릴까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상황이면은 국회의원들은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사실 이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지금 갈등 상황이 같지만은 대다수의 의원들은 발언도 안 하고 있잖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반은 아니 이준석 대표 너무한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준석 대표 자중자애해라 라는 분들이 있고 반은 이거 잘못되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중에 3분 정도는 허은하, 하태경, 조혜진 이 정도는 이준석 대표 이런 식으로 쫓아내면 안 된다. 당은 비상식적으로 비합리적으로 굴러가면 안 된다. 다음번 선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눈치 보게 하고 있다. 그 3분은 이준석 대표를 편드는 어떤 뭐 역사적 근원이 있나요? 허은하 의원은 수석 대변인을 했고요. 그다음 네. 하태경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작년에 출마했을 때 유일하게 현역 의원으로서는 나는 이준석 대표 선대 본부장이야 라고 선언을 했죠.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윤핵관들과 다른 길을 감으로써 다른 인식, 판단,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혜진 의원이 바른미래당 출신인가요? 그분도? 바른미래당 출신이죠. 아. 그리고 작년인가? 올해인가? 권성동 원내대표랑 네네. 원내대표 경선에서 경쟁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독자적으로 한번 윤핵관들과 맞서보겠다. 다른 길을 가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현진 의원도 뭐 나름 좀 강단이 있는 의원이네요. 강단인데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분은 되게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네. 본회의장 갈 때도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2016년에 공천 때 저희가 상당히 좀 실망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썩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개인적인 좀 취향이시구나. 네. 혹시 개인적으로 하태경 의원 좀 아세요? 모릅니다. 아, 모르세요? 별로 이렇게 알고 싶지 않아요. 제가 무슨 굳이 하태경으로 알아야 되나요? 그것도 그래. 그러니까 저는 사상적 편력이 심한 분들에 대해서는 잘 신뢰를 못 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개인사가 있다면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정치적 행보 때문에 그렇게 뭐랄까 극좌에서 이렇게 변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좀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제 하태경 개인적으로. 의원이 뉴라이트 출신이잖아요. 뭐 유라이트 전에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또 운동권 근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극우로 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라이트면 극우죠. 뭐 누가 그렇죠. 뭐라고 극우니까. 얘기하더라도 유라이트를 국우라고 얘기 안 하게 되면 어쨌든 중도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운동권의 핵심이었는데 결국에는 운동권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네. 완전히 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음. 사상적으로. 근데 이분이 뭐 태극기 집회 따라다니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본인이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을 하죠. 약간 좀 이단화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단화 기질이 있다. 주류에는 항상 반기를 들어요. 네. 저랑 같이. 그러니까 친박, 친박 때려잡자 막 이러고 지금만 윤핵관들 잘못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반골 기질이 있다고 봐야 되나? 근데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이기도 한데 불평불만과 쓴소리는 구별되어야 하거든요. 불평불만은 어떤 모든 일에 차이점이 대해서 있어요? 이 불만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쓴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향을 정해놓고 이 방향이 옳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하나의 방향 제시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불평불만이에요. 쓴소리예요. 그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자, 이게 네. 국민의힘이 네. 가야 되는 방향이 네. 중도 보수 정당으로서 네. 어떤 가치 지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쓴소리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들이 벌어져야죠. 당원 당규를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절차상 규정상의 정당성을 지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는 그걸 지키고 있지 않다? 지키고 있지 않죠. 지금. 그럼 윤석열 정부는 의미 있는 합리적 보수가 아니다? 현재로선. 현재로서는. 네. 대통령이 당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경기도지사 나가는데 갑자기 대변인하고 있던 김은혜 의원 보고 너 나가라고 그러고, 이건 합리적인 게 아니죠.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나라가 불행해지고 국민의힘과 보수우파 진영은 자칫 잘못하면 또 괴멸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게 여론조사 수치로 나오고 있고. 지금 김종국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삼성 간호라는 비판을 들었는 장제원 의원도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가요? 매우 많은 영향을 매우 많은 미치고 영향을 있죠.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식적이지 않으면 계속 이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게 일을 하고 있지? 그럼 교정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러니까 유이동 의원, 저는 이분 잘 모르는데 그분이 반대하신 논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무대행에서 비대위로 가야 될 특별한 사정이 뭐냐? 본인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저희 거리가 아닌 사고라고 얘기한 다음에 사고에서 거리로 넘어갈 때 뭐 특별한 게 없었잖아요. 특별한 일이라고 한 건 대통령이 문자 보냈고 내부 총질한다고 그게 공개된 것밖에 없는데 직무대행에게.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사퇴를 기하로 해서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사정이야? 특별한 사정이야?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의 내용은 전국위를 여는 과정에서 본 직무대행이 최고위 잘 열어서 전국위를 잘 열었으면 이게 무슨 비상 상황이야? 그냥 제대로 잘 최고위가 돌아가고 있네라고 얘기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기획된 거다, 비상 상황은. 근데 누가 기획했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획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소위 윤핵관과 대통령실에서 이 상황들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게 만들고 배현진 최고위원을 필두로 해서 최고위원들에게 사퇴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류들을 강하게 주고, 그래서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권성동 직무대행은 자기의 말을 번복을 해서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또 비상 상황에 맞게 말도 안 되게 본인 사퇴하지 않으면서 또 전국이 개최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을 열어서 사퇴한 배현진, 조수진 최고 불러다가 또 결제하고. 윤영석.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국민들이 보면 뭐 하자는 거지? 제가 볼 때 이 정도라면 대통령이 얘기한 법과 원칙은 사라져버린 거죠. 법과 원칙이 없죠. 뭐 거의 뭐 강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말을 들으라. 폭력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참 맨날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당대표예요.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할 수가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가는 거죠. 이준석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절차적인 부분에서 몰리다 보니까 괜히 이준석 대표를 편드는 이런 흐름이 막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약자인 것처럼 네. 핍박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이게 이준석 당대표가 제공한 건 맞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네. 그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태에 대해서 유발한 건 제가 볼 때는 윤핵관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유발시켰는데 그 유발 상황들을 비대위로 몰아간 거니까 제가 볼 때 이거 기획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깊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삼성 간호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다시 성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한 번 바뀌는 사람이 두 번 바뀔 수도 있고 세 번 바뀔 수도 있고 네 번 바뀔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조심해라. 이런 뜻 아닌가요, 한편으로? 사성간호, 우성간호가 될 수 있다. 네. 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장제원 의원이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다른 유력 주자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가서 또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충성. 이렇게 할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다. 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러한 분석이 있는 거죠.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김종국 교수님 보기에 우리 장제원 의원의 기존의 정치 행태라든가 또는 이분이 걸어온 길을 봤을 때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자,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흔히 하는 말로 갈라서기를 한다. 이럴 때 어떤 입장을 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피셜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저번 주 월요일 날 제가 했던 얘기를 갖다 조금 삽입해서 집어넣을 수 있겠는데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장제원 의원은 이미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실에 있는 윤 대통령 주변 측근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하게 되면 본인이 거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 이미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이제 민들레죠. 민들레 모임. 이제 민들레 이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들레라고 하는 그 의원 그룹을 통해서 일종의 자기의 세력들을 만들어내고 대통령실을 견제하려고 하겠죠. 견제하려고 하겠죠. 근데 당장은 쉽지 않겠죠. 그냥 사선 가동을 하기는 어렵겠죠. 뭐 3개월도 안 된 상황인 거고 아무리 1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 대표처럼 마음 놓고 밀어낼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선 가동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본인의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소위 민들레,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윤심 아래에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보다는 또 다른 하나의 지렛대, 레버리지를 만드는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들을 구축을 하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쪽도 계속 견제를 하겠죠. 제가 신스트롤을 얘기한 게 이철규 의원을 얘기한 거예요. 온전하게 그 윤심을 대변하는 게 우리 김종국 교수님 이야기는 이거네요. 이철규 의원이 따로 치고 나온 것은 장제원 외에도 의미 있는 스피커로서의 윤핵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거다. 왜냐하면 이분이 경찰 쪽 라인에서 정보통이셨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분이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 능력이 뛰어나신 거죠. 이철규 의원. 예철 의원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방통대를 나오셔가지고 간부생을 해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시네요. 거기다가 또 제가 알기로는 또 감옥도 다 무죄가 됐습니다만 감옥도 2번인가 갔다 오신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예를 들면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 제가 또 경찰에서 정보 라인의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다시잖아요. 정치라는 게 정보잖아요. 정보죠. 자기 위에 사람한테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정보를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게 맞아. 그러면 누굴 좋아하겠어요. 정보 갖고 온 사람 좋아하는 거겠죠. 네. 근데 맨 처음에는 초선이니까 안 통했겠죠. 그 장제원 의원이 가서 다 보고 하니까 안 통했겠죠. 근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볼 때는 자, 그럼 내부의 사정을 좀 아시니까 이철규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좀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장애관 중에 한 명이 이철규 의원이에요. 장애관 중에 한 명이다. 네. 그러니까 박수형 부산에 네. 그리고 강원도의 이철규 의원이 장제원 의원을 보수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강원도 출신인데요, 이분이? 네. 강원도는 권성동 의원이 아니고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캠프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연원이 올라가야 돼요. 작년에 이제 윤석열 캠프의 구성과 네. 거기서의 핵심 실세가 누구냐, 거기에다가 줄대가지고 같이 한번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받은 사람이 이철규 의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인수위 때도 무슨 인수위원을 했어요. 되게 부위원장인가 위원장인가? 그게 다 장제원 의원의 몫이었다, 추천이었다. 그러면 바로 이 뭐 흔히 하는 말로 서초동 출신이라든가 이분들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그렇죠.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캠프와 연결이 됐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뭐 상황은 다릅니다만 두고 보시죠. 한번 좀 두고 보시죠. 네. 그 외에 또 윤한홍 의원도 또 윤핵관 아닌가요? 윤한홍 의원 뭐 3인방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래 좀 지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는 결국에는 물러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선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이제 지금도 뭐 중요한 당직을 맡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지, 판단, 신념, 고집 이런 것들이 당의 중요한 의사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돼 있고 결론으로 나거든요. 그것들이. 왜냐하면 장애관들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흐름을 조성하는구나. 네. 더 잘 아시면서 뭘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지지율이 안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지부진하면 윤핵관 이선 후퇴 뻔하잖아요,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비대위 꾸리고 이준석 대표 찾고 뭐 유승민 찾고 이렇게 해서 당을
윤석열 당이 아닌 다른 당으로 보이고 싶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전제 상황이 조건은-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제원 의원이 또 다른 얼굴을 할 수도 있다. 아, 근데 다 된 밥을 안 먹을까요? 전 그런 거예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 정도까지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말씀하신 비상식적으로 이준석 당대표를 갖다 몰아낼 때까지 왔던 배경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무슨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당권을 본인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당권을 하는 거죠. 장악하고 당권을 잡으려고 공천권을 하는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인 거잖아요. 좀 완벽하게.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그럼요. 되는데 2개월 후잖아요. 네. 2개월 후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전당대회에서 된 분은 공천권을 가지게 되는 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윤핵관이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 분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는 물러나죠.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다 된 밥을 다 만들어 놓고 뜬까지 드렸는데 뺄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김종욱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상식적이지 않다, 비합리적이다라고 규정 국민들로부터 인식을 받는 당에 공천권을 갖는들, 당 대표의 권한을 갖는들, 거기서 사무총장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거는 물러나라, 쇄신하자. 뭐 자, 이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리하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윤핵관이 주축이 돼서 차기 당권을 잡는다.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론 그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어느 정도 이 갈라서기를 할 수 있다. 탈당 요구할 수도 있죠. 탈당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장제원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제원 의원은 조용히 숨죽이고 있겠죠. 숨죽이고. 왜냐면은 장제원도 불출마 선언해라, 무릎 꿇고 사죄해라,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자기는 이제 조용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사성 간호까지는 아니네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때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으니까 일단 자기 목숨부터 살고 야, 결국은 결국은 이제 출마할 수도 있고. 권력을 많이 잡으면은 그만큼 위험도 같이 따른다. 그런 아유, 이야기네요. 당연하죠. 권한을 행사하면 적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음. 그 적들이 나중에 다시 자신들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은 또 복수하고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준석 대표가 계속 공격을 하겠죠, 그죠? 윤핵관들을.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지를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창당의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야,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준비돼 있죠. 우리 이혜희 기자님 영상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국밭의 세력화 시동입니다. 이준석 대표 지지자 당원 모임 국밭에는 비대위 전환을 막기 위해 단체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차기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도 불붙는 중인데요. 당 내부에서는 당을 비상 상황으로 만든 책임은 윤핵관에게 있다며 권성동 대행은 당직을 사퇴하고 장제원 의원도 물러나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될지 두 번째 주제 함께 하시죠. 국바세가 북한말 느낌이 좀 나네요. 지금 회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여의도에서 100명인가 모여서 네, 한다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바세가 뭐의 줄임말이에요?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기. 그래서 뭐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는 그러니까 뭐예요? 정당 민주주의. 우리 그 헌법에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3조인가요? 여기 있다는데 네네네. 지금 국민의힘이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그걸 바로 잡겠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당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겠죠. 따지고 보면 그런 지지하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지금 모임을 하고 있고 뭐 온라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운동을 하겠다는 건데 저렇게 한다고 될까? 그러니까 이제 윤핵관들이 보면 아이, 저 어린애들이 모여가지고 뭘 해? 막 이런 거고 거기 모임을 주도적으로 하는 친구가 신인규 변호사라고 네. 예, 예. 그 이준석 당대표 때 이준석 대표 때 그 준수돈 대회 예, 대변인 대회 했던 네. 부대변인 나는 국대다에서 나는 국대다. 부대변인하던 친구인데 가장 지금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이라든가 네.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조금 자제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용태 의원은 아직도 이준석 대표 소송해야 된다. 편을 들고 있는데. 정미경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도 사퇴했습니다. 근데 정기영 의원은 고민이 많은 것 같긴 해요. 본인이 어제도 같이 방송을 해봤는데 본인은 그런 거죠. 부당한 걸 알겠으나 더 싸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어떤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퇴를 한 것 같고 김용태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가처분 신청 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또 비대위는 다르게 보더라고요. 비대위는 짧아야 한다.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방송에서 비대위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위해서 비대위는 가급적 짧게 진행이 되면서 조기 전대로 가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은 좀 뭔가 조금씩 아니, 다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대위에서 예를 들면은 정치적인 판단을 해라.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바로잡아달라.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규정에 절충과 타협을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도 극단적으로 가지 않게 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하고 그래서 전당대회 하는 거는 맞다. 근데 이준석 대표도 윤리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비대위에서 판단을 해줘서 다음번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된다. 그래야 정치적으로 이게 수습이 되지. 안 그러면은 정말 계속 소송전 가고 이준석 대표 나가서 탈당해서 막 계속 비판하고 당 만들고 이러면 보수파의 미래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럼 지금 당 주류인 윤핵관 쪽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절충과 화해의 제스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1%도 안 돼. 1%도 안 된다. 네. 아, 쫓아내가지고 우리가 흔적을 지워야 된다. 이준석. 이준석은 대통령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뒤통수 칠 사람이야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지금 저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적인 타협, 뭐 만나가지고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이 딱 누군가가 돼서 만나서 이준석 대표, 당신 이제 좀 사퇴하고 탈당하고 좀 소송하지 말게 이렇게도 안 할 것 같아요. 원래 근데 정치인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해야 뭐 되는데. 예를 들자면 사람을 보내서 윤석열 정부에 자리 많으니까 잠시 당 떠나서 정부 쪽에 일 좀 하고 있으시게. 근데 서로 신뢰가 없어진 것 같아요. 서로 네. 그런 얘기를 나누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 녹음될까 봐. 해가지고 또 얘네들이 이랬다 막 이럴까봐 못 믿는 거예요.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게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저기 통화할 때 녹음할 줄 모르시죠? 저 아이폰이라서 뭐 녹음이 전혀 안 됩니다. 아니 저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도 어플 까면 됩니다. 어플도 안 깔았습니다. 목욕탕에서 만날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서 계속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또 때밀이 쇼 하려고 그러지 지금. 배불뚝이 늘 나와서 때밀이. 그 이준석 대표를 지금 지지하는 분들 중에 네. 지역위원장이라든가 또 원외 정치인들 있잖아요. 김용태 최고위원도 지금 원외입니다. 네, 그렇죠. 원외고 정미경 전 의원도 최고위원도 이제 원외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흔히 아는 이준석 대표를 극단적으로 잘라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윤핵관들이 당권을 잡는다. 다음 총선에 공천 쉽지 않겠죠? 뭐 그럴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뭐 그러니까는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타협 지점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타협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고 얘기할 정도더라고요. 정미경은요? 정미경 최고가요. 그게요 당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해야죠. 자기 어떻게 얘기해요? 본인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요? 걱정해요. 네? 제가 들은 대로만 얘기해야지 그 속 얘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들은 대로만 이야기하시고 예. 해석은 장성철 소장님이 하시고. 그럼 저만 나쁜 놈 되잖아요. 예? 아니 그 방송 거의 안 하시죠? 정미경 최고위원하고. 안 하죠. 저는 가끔 해요. 그런 해석을 하라고 얘기하고 와 그래서 계시는 거예요. 알아요? 네, 그래서 근데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저는 이제 절충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오늘 8일이잖아요. 오늘 그 대회를 토론을 열었잖아요. 12일 날 비대위 출동한다면서요. 네네. 13일 날 기자회견 한다면서요. 제가부터 13일 날 기자회견 가처분 신청하겠다. 당신이 뭐가 문제인지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가처분 신청은 미리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12, 13, 2일이 이걸로 난리가 나면 대통령이 경축사, 사면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물타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누구랑 싸우는 거냐? 윤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하는 정치 일정과 딱 부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치킨 게임 같은 개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갔을 때 타협점이 있겠어요? 타협점이 없죠. 제가 볼 때 그러면 누군가 한 번 정도는 예를 들면 손을 흔들어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면 가장 수단이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죠. 대통령께서 품으셔야 돼요. 통큰 정치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대통령 되셨잖아요. 선거 승리하고 권력이 다 본인에게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쟤 정말 싫어. 쟤 왜 나를 괴롭혔지? 이런 사감을 갖고 당대표를 저런 식으로 내쫓는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한테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처분 신청은 뭐 실제로 인용되기 쉽지 않잖아요. 웬만해서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문제예요.
왜냐하면 뭐 인용이 되더라도 당의 결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또 인용이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니까. 인용이 되면 이중 권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위가 결정한 비대위 체제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원이 판정한 예를 들면 이거 복권시켜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직무대행 체제겠죠. 그때는 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 기각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대표 할 얘기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김용태 최고위원이 나 최고위원 사퇴 안 하고 딱 버티고 있으면 본인이 이제 거의 당대표 권한대행이. 직무대행이 돼. 직무대행이 돼가지고 본인이 30일 안에 전국위원회 열어가지고 최고위원들 보궐선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 1월 달에 딱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는 시나리오죠. 근데 전국위에서 비대위를 결정하게 되면 끝나버리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니 끝나는데 네. 그 가처분 신청에서 만약 네. 이 비대위 체제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비대위 체제가 잘못됐다라고 규정을 내려버리면 비대위가 출범을 못하잖아요. 아니면 아니, 그렇지 권성동 않더라고요. 원내대표가 아니에요? 그만두지 않았잖아요. 저는 네. 원내대표가 하잖아요. 그럼 다 직무대행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 되는 올라오는 거죠. 근데 만약 법원에서 그 판정까지 나왔으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표직을 지킬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못 지키지.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다시 복귀를 하면서 왜냐하면 저기 그 규정상으로 뭐 서열상 그렇게 하면서 이 당원 당규를 완전 재개정하고 바꿔가지고 네. 후속 조치를 해버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정치적으로 사퇴한다거나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완전히 원내대표를 나락으로 그만뒀다면 가는 가능한 건데 원내대표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되면 다시 직무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전국에 소집해서 그렇죠.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이제 절차를 다시 갖추려고 네. 하겠죠. 선배님 말도 맞는데 제 말은 아니 소송에서도 졌는데 그 원내대표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직무대행 소송까지 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봐요. 아니, 그것도 그리고 정당의 맞는 역사라는 게 늘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병수 전국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영이 서겠어요?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럼 완전히 예를 들면 이중 권력이 만들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고 당은 제가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결국은 이게 공천권 문제인데 보수 정당들이 지난 우리가 한 십몇 년간 보여준 공천 학살 시원하게 정말 제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도 이 이준석계라든가 비윤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런 쪽에 공천 학살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회복이 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회복이 돼서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들 사람 위주로 라인업을 꾸릴 거예요. 그럼 공천 학살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한동훈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자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스타 장관 만들어서 네. 국민의힘으로 밀어넣는다. 그렇죠.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본인 배지 달겠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안정화가 되면은 완전히 윤핵관들의 당이 되는 것이고 만약 지지를 계속 지지부진하면 윤핵관들 물러나라부터 비대위 딱 해가지고 제일 먼저 윤핵관부터 치겠지. 장재원 안 줘, 권성동 안 줘, 이철규 안 대통령 줘, 탈당하라 이야기 나올 거고. 박수영 안 줘, 뭐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후자의 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후자를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당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좀 나서서 지금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중도적인 인사들 중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거기에서 아니, 지금 그럴 우리가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선배님 보셨지만 2016년에 총선에서 사전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당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는 뭐 100석도 못 얻는다 막 그랬었잖아요. 주류가 친문이었고 친노였는데도 본인이 이제 선거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물러나잖아요. 본인 공천권 다 내려놔 내려놓고 버렸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잖아요. 네. 전 그러한 현상이 이번에 국민의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게 지금 당 대표를 뽑으면은 윤핵관 중에 누군가 될 거 아니에요. 안철수나 김기현 둘 중에 한 명이 되겠죠. 안철수나 네. 결국은 이 두 사람 다 윤핵관을 뒤에 업고 당 대표가 되려는 거잖아요. 근데 안철수랑 김기현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안철수는 대권의 꿈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윤핵관을 기반으로 해서 당 대표가 되면은 나 윤핵관의 바지 사장 말 잘 들어야지 아니면 지분을 좀 나눌까? 그거보다는 자기 체제로 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도 당 대표 해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당을 장악하는지 본인이 알 거예요. 그래서 네. 세력 균형 체제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기 위주대로 하고 싶어 할 거고 김기현 의원은 정말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도가 낮기 때문에 윤핵관 등에 업혀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한철수 못 믿겠어. 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그런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혹시나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은 안철수 의원과 가까운 장제원 의원이 사선 간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실력은 없지만, 집권 여당에 이제 차기 공천권을 갖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몰래 뒤에 가서 줄 서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친안개들이 당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저희가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내대표가 아니고 이제 비대위원장 거의 내정이죠, 그죠? 그렇죠. 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혜희 기자님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세 번째 주제는 예측 불가능 비대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중앙정치에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 리스크, 국민의힘 내홍 등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홍 시장의 행보에 대해 분란 잠재우기냐, 아니면 혼란을 이용한 입지 구축이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이 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과연 이준석 대표의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주제 함께하겠습니다. 자, 비대위 관련해서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이제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이야기를 했고요. 홍준표 시장은 이준석 대표 이제 포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어디에서 근거할까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대권을 포기한 거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 30대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윤핵관들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꾸짖어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준석 대표만 너 참어. 네가 젊으니까 너 참아야지. 그래야 기회가 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홍준표 시장이다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 대권 나가려면 20, 30대 표가 필요하다. 20, 30대 상징적인 이준석 대표와 척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는 이준석 편이야. 이준석은 좀 억울해. 라는 인식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 30대들이 적어도 오세훈도 나쁜 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특정 커뮤니티 있잖아요. 네네네. 20, 30대가 모여있는 거기 보면 피읍 무슨 코. 네, 네. 홍준표 대표는 완전히 홍준표 대표 욕 먹고 있어요 지금. 별명이 뭐냐면요. 음. 홍상가리예요. 홍상가리. 홍준표 시장도 젊은 층들한테 좀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서 싸웠고 이준석 대표랑 친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젊은 층들이 편을 들어줬지. 그 펜코에 있는 친구들은요 99%가 이준석 편이에요. 그 이준석 편은 우리 친구, 이준석을 욕하는 거는 적. 이래요. 단순 이분법. 이런 차이도 있지 않나요? 보면은 오세훈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홍준표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런 하나의 좀 차이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먼 얘기여서 뭐 지금 앞으로 4년 한 9개월 남은 얘기인데 미리부터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금 발언이 소위 4년 6개월 이후의 변화가 뭐가 할까? 이거 예측할 수도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뭐 제가 볼 때 자기 입장에 맞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딱 그 상수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막강하다. 막강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거스르면서 뭘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나 가능한 거예요. 지금 3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권성동 직무대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말 되면 지지율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죽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이상 죽을 쓰겠어요? 뭐 예를 들면 떨어져봤자 제가 볼 때는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17% 정도밖에 더 떨어지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가장 바툼인데 그러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 행사 자체의 정당성들이 쭉 차근차근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건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결단은 딱 하나예요. 총선에서 선거구제 변화에 맞게 자기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제3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 마찬가지잖아요. 전 그런 결단이 서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적어도 총선 때까지 쉽게
거스르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양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초반 이 질주를 거스를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거스르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권당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나가겠다는 얘기는 나가겠다는 거죠. 집권당을 안 하는 당에게 예를 들면 보수층이 지지를 줄 수 있겠냐고요. 예를 들면 과거에 그런 게 있었죠. 호남 지역의 야당을 응징하기 위해서 소위 민주당을 응징하고 그 당시 국민의당이었나요? 당을 통해서 보여준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다 하나잖아요. 과거처럼 친박연대 같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준석 당대표가 그럴 팀이 있겠냐고요. 실제적으로.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땐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럼 딱 하나예요. 아니 근데 비례대표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그걸- 몇 석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한 30% 나오면은 그래도 10석 이상 나오잖아요. 10석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한 3석, 4석만 해도 나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정의당이라는 제3정당이 국민적인 기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를 들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돼요. 그럴 그 정당에 대해서 또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기대를 할까. 그리고 윤핵관들이 장악한 국민의힘.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은 제3지대의 주자라는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제일 높게 나오면 20석은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 정도. 그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연동형으로 선거구제가 저는 합의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지금 그건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개정할 거라고 봐요. 현재 법을 아마 개정할 개정하면 거라고 욕을 먹을 보는 것 게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왜냐하면 어떤 형태라도 개정을 해야 되면 민주당도 하려면은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어야 네.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법을 다시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을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차단하고 지난번처럼 흔히 하는 말로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정의당하고 같이 해서 합의해서 해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명분도 없고 실질적 이익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과거 선거법으로 되돌리자 그러면 민주당은 모른 척하고 그냥 나서는 거죠. 그게 더 국민들의 질타를 받겠죠. 그러니까 바꾼 이유가 헌재에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와서 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정당이라고 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스윙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별로 안 좋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길을 가면 본인이 가장 싫어했던 안철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가장 싫어했던 거잖아요. 안철수의 길에 대해서. 그럼 이준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 길이 없다니까요. 쉬어야지. 필요 없어요? 예, 쉬어. 아니 저희 아까 아니, 억울하게 우리끼리 농담을 뜬금없- 했지만 방송하다 방송이 잘 안 되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방송 때려 부실 수 없잖아요. 그냥 쉬어야지 뭐. 아니 상대가 억압해서 너는 방송하지 말라고 때렸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이준석이 안철수보다 낫지. 안철수는 뭐 제3당이 뭐 또 중도가 또 그런 몰라요.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또 리스크가 있잖아요. 아직 경찰 수사 결과 안 나왔어요. 만약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알선수재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기소해 버리면 빼박이에요. 빼박. 하기 그냥. 힘들죠 정치. 자, 그럼 빼박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그 의견을 한번 모아봅시다. 이준석 네. 신당간 가능성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하는 김종욱 행동이. 교수님은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경찰에서 기소 의견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발 리스크가 없으면 신당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기소 의견이 나오더라도 이게 정치관계법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 걸려요. 아니 걸리는데 네.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좀 정당성 명분이 좀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 제가 이제 이 법조계에 확인한 바로는 성상납 의혹 관련돼서 밝혀지려면은 기소될 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기소될 가능성은 이제 무고죄 부분인데 이것조차도 성매매 의혹에 대한 확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재판 진행 과정 자체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준석 대표는 그 상황에서 난 탄압받았다. 나가서 창당할게. 그럴 만한 명분 축적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그런데 거죠. 이제 계속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는 공격을 하겠죠. 성상납으로 기소당한 그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참 해명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본부장 의혹 있는 사람이 대통령도 하는데 뭐. 본부장고? 아 위험스러운 발언인데 스픽스 방송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 발언 조심하셔야 아니, 돼요. 지금 뭐 여야가 제가 그런 발언을 하면 아니, 예. 앵커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따지면 정치 못 이제 다 사라져야 돼요. 지금 제가 위험해 보기에는 지금. 안 돼. 지금 한국 상황에서 네. 이 사법적 리스크를 가지고 정치 못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 못해요. 이거에 지금 황운하 의원도 최근에 기소당했더라고. 그렇고 이제 아 조심해야 돼. 수많은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사법적인 절차 위에서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치인이고 권력이 있지만 스픽스는 지금 커나가는 그런 데 사법적 아닙니까? 절차가 정당하다라고 국민들이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옛말에 아니땡 쪽에 연기가 나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더라고. 어떤 게 났어요? 뭐- 아직까지 판명이 안 된 거죠. 판명이 안 된 거죠.
그죠? 이재명. 연기가 났는데 떼는지 안 떼는지 모르는 거지. 연기 다 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기 모르는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부 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적 상황. 기소당하면 참 곤란하고 힘들죠. 아니, 힘들어요. 근데 정치가 어느 순간에 이게 과도하게 고소 고발도 난무하고 예전에는 이제 대선 끝나면은 양당이 딱 모여가지고 고소 고발했던 거 딱 갖고 와 다 취하자 이렇게 하고 뭐 형 저기 고발당한 거 있지. 그래서 없어요. 본인 얘기하는 없어, 거지 없어, 지금. 없어. 아니? 예전에 내가 아니,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자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대통령 잘못이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헌법과 법률을 지키자는데 왜 그러니까, 잘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법률에 어긋나 보이면 고소 고발하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이게 그건 잘못된 건 법률이라는 게 아니죠.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그러니까 측면이 대통령이 있는 정치를 거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그게 헌법과 법률만 다 따집니까? 그런 당에 왜 졌어요 이렇게 대선? 아니 2012년 0.74%. 2012년 대선 끝나고 그때 이제 제가 그 국민의힘의 모 이제 담당자 만나서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지방자치 일을 할 텐데 지방자치 관련되는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없어. 그게 어느 맞죠. 순간에. 네. 근데 그거는 민주당이 잘못한 것 같아요. 적폐청산 한다면서 그렇게 그냥 에이, 전임 탄핵된 정권 정부하고는 사람들 또 다르지. 때려잡았는데. 이 박근혜 정부의 탄핵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물론 국민이 탄핵했다 그러면 그렇더라도. 할 말이 없지만은 제가 보기엔 탄핵의 주역은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에요. 두 분이 나서지 않았으면 탄핵이 안 되는 상황. 동의가 안 됐으면 3분의 1을 못 넘었기 그렇죠. 때문에. 유승민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고 김무성 대표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이거 뭐 터트리면은 민주당에서 이거 폭탄이 되는데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이라든가 중진들 탄핵에 대해서 시큰둥했어요. 아니, 엄청 될 거야? 두려워했죠. 무서워하고. 그 탄핵 끝까지 안 하려고 그 좀 밀사도 왔다 가고 했던 거 제가 다 압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결국은 아니에요? 탄핵의 주역은 그 당시 이제 나중에 이제 바른미래당 창당하신 그분들이 주역이었어요. 근데 도저히 뭐 그땐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하야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이 돌아오셔가지고 또 윤핵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참 난감해요. 이런 거 보면. 그분들은 그러니까 아니고 지지율이 그 낮지. 중에 특별한 삼성 간호부 아니 형 봐봐 권성동, 장제원 다 탄핵의 마찬가지죠. 핵심들이었지. 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탄핵의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이 된 거네. 희한하다고. 야, 이거 희한하네. 그 근데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근데 왜 마지막 홍준표를 왜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 이게 토론하다가 토론 내용이 산으로 가고 그러는 게 재밌는 거야. 인물평만 하고 끝냅시다. 아, 인물평 안 할래. 아니, 위험해. 아니 나쁘게 말고 좋게 하면 되지. 좋게? 자 우리 그럼 김종욱 그 교수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좋게 그래도 권성동 의원은 삼성 간호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스타일상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노림수를 갖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거기까지 계산 못 하시는 것 같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예. 전략 전술이 부재하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저는 노림수가 모자라다고 전략 전술이 모자라다고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원했던 답은 저기 이중 플레이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답을 원했는데 그러니까 좀 우직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잘 아는 게 없는데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잖아요. 그럼 네 가지 있잖아요. 권성동 그게. 의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예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이렇게 그거 뭐라고 설명해요? 설명만 해봐요. 이거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께 좋은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자 우직하나 꽤는 좀 모자라신다. 아직 스픽스가 2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직하지. 그거 해봤자 아직까지 그거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자, 이거 잘라올 수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우직하시나 꽤는 좀 저는 모자란다. 뭐 국민의힘 아니니까. 권성동은 좋은 분입니다. 의리 있고. 의리 있고 좋은 그럼 분이다. 장제원 의원 잘못인 거예요, 무조건? 모든 네. 잘못은? 네. 야, 그럼 우연인 거예요? 핸드폰이야 보여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 실수인 거죠. 처음이야,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이해해? 좋은 분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실수라고 해주세요 그냥. 세 번을요? 자 그럼 저희가 유치하게 가겠습니다. 3-4번은 자, 봐줘야지. 유치하게 가겠습니다. 3-3번이 아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3번까지 실수한 거는 좀 봐주고 4번째 실수하면 아웃. 그럼 3, 사진 4번은 아웃이죠? 봐줘야지. 그 사진 아웃인 거죠, 앞으로는? 네. 자 저희가 유치하게 가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거하고 끝냅니다. 그래도 권성동 의원이 장깨 부리지 않고 정도를 지키려고 한다. 누구와 비교해서? 비교적으로는 괜찮은데 네.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는 또안 되죠. 그렇게 비교하면 뭐라고 몰라 얘기해요? 이거 예. 이상해 오늘. 제가 볼 때는 모르겠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지금 개판인 거예요. 따지고 오늘 보면. 위험한 방송이야. 네. 지금. 저희가 너무 위험한 방송에 같아서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근데 국민의힘은 빨리 합리적, 상식적인 정당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 소장님 말씀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아, 왜냐하면 이 정도밖에 격차가 안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당 지지율 말씀드립니다. 내 상대방의 실수에 의존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포인트를 쌓는 그런 여야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전하면서 정치본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